요즘 부동산 시장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없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재미없는 시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좋은 곳들만 오르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닭 쫓던 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왠지 더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또 누군가는 아주 재미가 없어서 이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여기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기보다는 관심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나,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날카로움으로 바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악플이 또 붙으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보는 관점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그렇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제 얘기를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시고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저도 순간적으로 시기가 날카로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그나마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다시 시장이 재밌어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재미없는 시기가 아마 그 재미없다고 말은 하지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송주님, 불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불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한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상승할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고요, 하락할 때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이번 시장을 처음 겪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제 말보다는,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니까,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제 말에 포커싱이 되면서 저를 하락론자라든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시장론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론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한다가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강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강남이 오른 강남이 지금 약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저를 하락론자라든지 기타 강남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실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강남은 더 오른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강남을 투자할 수 없는 분이라면 강남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강남 무시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자,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조기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폭등각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내가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봐왔던 시장의 분위기, 기껏해야 한 10여 년 정도일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정도 되는 이 기간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 맞기 때문에 폭등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등각이기 전에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 다음에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을 폭등시킬 부작용이 많은 대책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심지어 며칠 전에는 뭐 그 당에서 어떤 분이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시장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을 하고 또 임차인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대책 때문에 어떤 법안 위반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우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무언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참고는 하고 염두는 두되 이것들이 100%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기 대선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대선 이후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폭등각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저도 단기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오른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내가 그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관련된 공약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뭐 되게 혼란스럽고 아주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써봤자 우리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그래서 주택을 더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주자들은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지난번에 규제해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괜히 부작용만 만들더라.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여기 보면 GTX 나오고 청년주택 결국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부동산 공약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급 확대. 뭐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공급 확대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었죠? 뭐 그때와 지금은 다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언제 진행이 돼서 완성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빠르면 3, 4년이겠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4년, 5년, 6년 이후에 나타나는 공급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일 거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여야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다라는 얘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나름대로의 당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들을 불특정 다수한테 다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세는 공급 확대이고 민주당도 공급 확대,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약간 좀 누르려고 하는 느낌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선다. 하지만 선명성, 자체 당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나옵니다. 윤곽 드러나는 이재명 주택 공약, 공공 소형 물량 확대로 그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무차별적인 공급 확대를 하는 형태를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청년주택, 공공, 소형, 즉 현재 자금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민간보다는 일단 공공으로부터 우리들이 돈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공공이고요. 공공 중에서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 대책을 진행하겠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과 우리 일반인들 또는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다지 영향가가 뭐 기대할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각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 결국 공공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라든지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라든지를 보게 되면 결국 여기 보게 되면 1인 아파트 가구, 아파트 오피스의 공급 확대, 자, 그 다음에 전용 59 집중 공급 등 청년 또는 서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에 보다 포커스를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 나오는 정책은요,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 공감을 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실제 목적과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책 당국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공식적으로는 대선 주자들은 지금 공급 확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공급 확대 중에서도 청년들, 서민들, 공공 부분에서 중소형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만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쵸? 1순위 마감률이 양극화 심화, 서울은 뭐 경쟁률이 높은데 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서울 내에서도요, 강남 한 채 팔면 도봉에 4채를 가질 수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요? 도봉에 4채 가지고 있으면 4채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한 채를 갖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 왜? 다주택자 규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큰 손들이 서울로 몰려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부산 사람이 원벨리 샀다, 이런 기사도 헤드라인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나와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느냐?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가 나온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괴물이래요.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했던 얘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괴물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상황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가 나온 이 똘똘한 괴물이 과연 이 혜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지 않겠느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아젠다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어차피 정책 당국자들, 대선 주자들도 그냥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커싱을 어떤 특정 대상으로 맞춰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너무 특별하게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상이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바꿔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공급 확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급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들을 사줄 사람이 다들 강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무언가 해결을 해야만이 그 정책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구조와 프레임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요, 대선 주자의 포커싱은 무언가 특정 대상에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시장은 지금 이 시장 상황, 이 상황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공급 확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전월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상승을 바라고 있죠. 그래야 투자해서 돈을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포지션은 그래서 오른데 안 오른데, 언제 오른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저 또한 옛날에 초보자 시절,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했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경험했던 시절에도 역시 벗어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 자, 그런데 다시 뒤로 물러나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대요. 그 공급을 확대하겠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누구가 불리하냐라고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서민, 그리고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이요, 1년 새 3,000건이 감소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년 이전에 역전세란 때문에 무지 고생을 했었었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이제 3,000건이 줄었대요.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매물이 줄어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전세만 오르나요? 월세까지 오르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요. 서울은 월세가 65%에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 저도 월세 비중이 60%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은 솔직히 처음 봐요. 제가 경험했던 지난 15년 전에 전월세 가격 상승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확실히 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정말 월세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월세보단 전세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나오는 물건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당연하겠죠.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 2009년부터 2015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오버랩됩니다. 2009년도에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율은요, 40%가 안 됐어요. 자, 전세가율 40%라면 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기인데, 이것들이 2010년이 되고 2011년이 되고 2012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울의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13년, 14년이 되면서 결국 전세가율이 70, 80%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공급의 부족 때문이었다. 우리는 매매가 상승에 집중을 하지만 정부는 누르고 있고 웬만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이 수요가 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만들어졌던 전세가율의 급등, 물론 전세가격이 상승하니까 전세가율의 급등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과거 상황이나 뭐 나름대로 싱크탱크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급 확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재수님께서 공급 확대는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리 공허해도 그래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유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소지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월세화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동안 일어났던 현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개인들이 임대시장이 들어와서 전세가격, 전월세 가격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이것들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민간에서 기업 임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민간 임대시장이 급등락이 심한 불안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업 임대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월세 시장으로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기업 임대시장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시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골치 안 아프게 할까요? 임대 가격 더 올려야 된다라든지 기타 등등 징징 안 될까요? 부동산 골치 아픈 거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려는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만들어낸 똘똘한 괴물에 발생된 현상,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몇 년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들, 이것들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공급은 바로 돼요? 안 되죠. 월세로 많이 돌아갔죠. 계약갱신 청구권 진행되는 것들이 2년마다 나오던 물건들을 4년마다 나오는 물건으로 바꿨으니까 더 줄어들겠죠.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급격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어디가 오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시장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 2주 동안의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40대가 많이 샀다. 서울 아파트 큰손 30대에서 40대로 이런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직전에 전세 가격과 전세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하기 이제는 어렵다. 충격의 서울의 전세가율.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끼고 집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의 모습이죠. 근데 저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세가율 개판 5분 전이잖니. 갭투자 되겠어?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투자에도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을 걸 하는 그런 상황,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갭투자 엄두 못 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도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기자가 그런 내용을 썼던,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에이 서울 좀 이제 영양가 떨어지네. 바꿔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2009년에 30몇 % 모습과 비슷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40대가 많이 샀대요, 다시. 왜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40대가 다시 샀다는 얘기가 기사가 됐다는 얘기는요. 직전에는 누가 더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누가 진입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60대가 진입했나요? 80대가 진입했나요? 30대 영끌족이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게 몇 년도이신지 아십니까? 30대의 비중이,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30대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서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확실하게 밀려났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30대와 40대 중에서는 40대가 재력이 훨씬 더 좋죠. 즉 강남과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40대가 다시 전면에 드러났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밀어붙였던, 기세 좋게 밀어붙였던 30대의 영끌족들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서울의 거래량 3,000건대로 뚝 떨어졌대요. 4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거래량이, 그래서 40대가 샀죠. 그런 다음에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30대라든지 기타 50대, 60대, 근데 50대, 60대가 쉽게 들어와요. 이제는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러니 30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뚝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들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리스크라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집값 상승은요, 내 뒤에 사줄, 내 뒤에 500원이라도 비싸게 사줄 바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데 40대를 받쳐주는 30대의 영끌족이, 20, 30대의 영끌족이 2019년부터 들어와서 포지션을 늘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9, 20, 21년도에 급등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분들이 40대보다 연봉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시장 구조상으로 지금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 또다시 여러분들 걱정되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조금 시장을 주춤거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방송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 부룡이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현상들이 서울의 부동산 구매 현상들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거 생각해보면 여전히 40대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30대는 살 만큼 샀죠. 여러분 40대가 사람이 많을까요? 30대가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인구가 많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30대가 인구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들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40대가 많이 샀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30대가 밀어붙이던 힘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금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디서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30대가 영끌했다. 돈 많은 직장에서, 연봉 높은 직장에서 다니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분들이 웬만큼 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기는 대다수의 40대 50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30대 때 돈 있으셨나요? 없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샀던 아파트가 어떤 평형대였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소형 아파트 경쟁률이 30.2대1, 중대형보다 4배 높아.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사였는데요. 외동으로 이제 우리 애들도 없고 25평이면 충분해. 소형 청약 경쟁률 중형 제쳤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15, 16년 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영끌하고 힘이 빠졌을 시절에 이 기사가 지금은 외동으로 키울 때인데 라고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이제 애들이 적으니까 25평 충분하다. 소형 청약 경쟁률이 중형 제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이도 줄었는데 25평이면 충분. 똑같은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6억 이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 주로 지금 실수요자들은 30대인 경우가 많을 때 청약시장으로 밀려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청약시장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기사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일부는 국가가 보유하면서 수익을 공유한다.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60에서 84, 즉 중소형 아파트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같은 경우 난리가 났죠. 이분들이 50대, 60대인 분들이기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기사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올랐던 상승장에 영끌했던 수요들이 이제 조금씩 힘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30대도 집은 필요하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 사는 게 나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포커싱이 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 부분 싸게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의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청년두채기 등 모든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 시장 전체에 지금 현재 얼개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소형, 중형, 대형, 아니 좀 쉽게 중소형, 중대형 중에 어떤 아파트 평형대가 갭이 확실하게 붙겠습니까? 중소형 아파트에 갭이 확실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 불불님이라든지 기타 지금 저희가 기탄반이나 스터디에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들이죠. 아마도 중소형의 포커스를 맞춰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사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디 간다는 기사가 나와요. 30대의 서울 영끌들 힘이 좀 빠졌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중소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고 있죠? 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쫙 훑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샀어요. 경기 인천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이 올랐으니까 경기도하고 인천 쪽, 서울 외곽 쪽으로 지금 갭 메우기가 일어나면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승의 논리에만 접근하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분들의 힘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폭등각으로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떨어져 보여요. 자, 그러면서 경기 아파트 거래량 늘어났고 화성, 동탄 가장 많다는 얘기이죠. 자, 이런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길목이 지금 보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정권, 대선 주자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대상이 어느 쪽인지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렇다면 어떠세요? 지금 벌써 거의 한 50분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 대선 이후에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르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정부의 대책은요, 누구에 포커싱 되어 있다? 젊은 세대들 위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했던 지분형 모기지, 분양전환 매입주택, 3년 만에 분양전환도 해줄 수 있대요. 흑수저한테 정부가 돕는다. 그 다음에 청년 주담대, 이것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책들로 보게 되면 일단 자금이 부족하다? 서울 외곽 쪽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입을 하셔도 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거면 이미 상담료 받고 돈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중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그리고 조금 더 외곽 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로 봤었을 때는 서울 외곽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에 교통망 괜찮은 곳들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만한 곳들, 너무너무 교통이 괜찮아서 올라갈 만한 곳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곳들은 지금부터 확실하게 구매를 하셔도 좋은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든 전세를 끼고 사든 중요한 거는 나의 선택일 테니까요. 여기에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대책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결국에는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 솔직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게 되면은 가격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2015년, 6년, 13년부터 시작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얘기가 2014년도, 15년도죠. 15년도에 폐지가 되고 나서 이때부터 분양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세제 완화 쪽의 얘기, 다주택자 폐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대선 주자들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 벌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들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급 부족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요.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거나 또는 매매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건설사들 역시 점점 계속해서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고 세금도 낮춰주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점차 이슈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슈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바로 바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가격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것도 시차를 두고 올라갈 것이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방을 살리든지 수도권 외곽을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야만이 서울의 집주 현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점차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하되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면서 규제 완화되는 구조로 진행될 거예요. 자, 우리 타피불펜님께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단지 이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분을 바꿔서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0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인가 20년인가에 뭐 100분 토론인가에 민주당에 있는 진모 의원이 나와서 뭐 집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이, 집값 올라요. 그래도 올라요. 라고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 그거는 결국 지지하는 집단의 이슈와 헤게모니를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처럼 쟤네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방송 보시는 우리들은요, 그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집단인지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들도 다 알고요. 그들도 다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그들의 당의 방향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제가 빨간색으로 쳤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서민을 위한 주택 대책, 똘똘한 한 채 괴물 해소, 전월세 가격 상승을 해결하려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3개나 되는 부분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해결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 3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폭등한다는데 무슨 얼어 죽을 2, 3년이냐. 그때 가면 늦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은요, 1, 2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2, 3년 달아오르고 난 다음에도요, 5, 6년 달아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걸 모르고들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은 욕심에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조기 대선 시행됐죠? 예상과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원래 대선은 이번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대선이 이번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죠. 시장은 원래 이렇게 맨날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상과 다른 일 속에서도 항상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해져 있느냐? 부동산을요, 내 입장에서 언제 오르냐,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지요? 그건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을 채우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 의견 듣고 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 양아치 수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 이 방송이 항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조기 대선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첫 번째, 정부는요, 여러분들이 집값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일부적에 오를 수 있을지 몰라지겠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세대출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올 7월달 이후에 6월달 이후에 무언가 바뀌기 때문에 안 오를 것이다. 네, 조금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고 전세로 넘어가거나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세가율의 상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집을 사고 싶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디딤돈 대출이든 기타 청년주택이든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커싱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투자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A와 B 중에서 어디를 사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에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또다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지금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흘러가는 구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내가 스스로 그때는 이 방송 볼 일이 없으시겠죠. 이 방송을 보실 일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인간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답해 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제부터는요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오르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일 뿐 이제는 사셔도 좋습니다. 단 어디가 더 많이 올라요는 자신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통망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기타 학군이 좋은 그런 곳들을 내 자금에 맞춰서 선택하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약간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못 참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지금쯤은 여러분들의 향후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 단 시간적인 부분이 아직 더 확실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어. 요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관심도를 높게 가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확실해지는 시기는 전세 가격의 상승과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요. 이 중에는 아마 분명히 개수가 여러 계신 분 또는 저기 어디 또 다른 쪽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조금 꼬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꼬이신 분들이라면 이 포트폴리오부터 조정하는 게 먼저지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한번 상승이 시작되게 되면 계속 오랜 시간이 이어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부터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